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피해오다 오늘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민관 합작 사업인 이 대장동 개발에서 관을 대표해 이 사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양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유 씨가 한 병원 응급실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유 씨가 오늘도 배가 아프다며 조사 시간을 미루자 수사팀이 그의 잠적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받아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유 씨는 민관 합작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져 이번 의혹에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배당 구조 설계 등에 깊숙이 관여하며 시행사 화천대유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다만 유 씨는 사업 추진 당시로선 최선의 설계였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로비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유 씨가 인허가 관련 로비나 개발 수익 분배 등을 놓고 화천대유 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녹취 파일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유 씨를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 조사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수익 배당 설계 과정에서 유 씨와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어제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유 씨에게는 사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압수수색 당시 유 씨가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돼 있습니다. 과연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 설계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자신의 이익을 또 감춘 것인지 검찰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유 전 본부장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피의자 신분인 유동규 씨에 대한 조사는 현재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책임자인데다가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사장 직무대리까지 맡았죠.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사흘 만에 체포를 단행할 만큼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인물이란 뜻입니다.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추가로 조사를 마치면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마치고 곧바로 핵심 인물 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자, 다른 인물 조사도 계속 이어지겠죠? 네,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녹취 파일을 제공한 인물이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기도 한 정영학 회계사는 비교적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으로 건너간 남욱 변호사를 조사할 방안이 문제입니다.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는 등 대장동 개발 과정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그가 자진 귀국할 경우엔 입국 시 통보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친다는 각오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음 파일 두고서 관심이 크거든요. 네, 검찰에 제출된 녹취 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등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일부 회사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명 소유였다는 의혹부터 35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이 마련됐다는 의혹까지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일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예상보다 늘어난 개발 이익 때문에 이 분배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이 녹취됐다고 해명됐습니다. 또 관련 계좌를 빠짐없이 조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녹취 파일 속 의혹들을 규명하는 작업에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경기 남부청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게 5개월 전인데 이제서야 출국 금지를 시킨 걸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8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 인물 중에선 대장동 일대의 민간합동 개발을 추진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사업자 심사에 참석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선 지분 100%를 가진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가 출국 금지됐고 또 대장동의 투자에 거액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이한성 이사와 김만배 씨의 친누나 등이 출국 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사팀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50억 원 퇴직금 의혹 두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62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기존 38명 수사팀에 24명을 더 충원한 겁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을 벌여왔습니다. 추가 고발이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이 핵심 인물들을 출국 금지하고 나섰지만 이미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이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뒤에야 경찰이 조치에 나서면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걸어둔 이 손피켓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쟁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모든 국정감사장에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좌석 앞과 마이크에 부착했습니다. 교육부 과기부 등 대장동 의혹과 별 관련 없는 피감기관 국정감사장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교육에 관계없어요? 불로소득, 불법 소득을 갖다가 하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안위에 오시면 행안위에 맞는 국정감사를 하시죠. 하루 종일 한다면 그럼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힘 구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범인이다. 팻말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국정감사가 열린 상임위 7곳 모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오전에 감사가 중지되는 등의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후 들어 논란의 팻말들을 떼면서 국정감사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야 충돌이 가장 심한 곳은 대법원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을 법조기자 출신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여러 번 만난 걸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도하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간 게 아니냐는 의혹 추궁에 집중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연구관 보고서를 권 전 대법관이 뒤집었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유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다시 권 전 대법관 등이 무죄 주장을 하자 파기환송하는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구관 보고서는 원래 유무죄를 정하지도 않는 데다 권 전 대법관이 당시 보고서를 검토하는 판사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해당 보도의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장됐다 또는 침소봉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와는 좀 다른 취지로 부각시킨 기사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점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인사 아니냐, 이러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9월에 퇴임하셨거든요.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대법원을 안 찾아왔습니다. 2019년 7월 16일인데 이 만난 시점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일 이전입니다.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난 시점이나 날짜를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관여 인사들이 대부분 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도표를 보여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아니냐며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논의하려고 어제 심야회의를 소집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와 다른 대선 후보들이 다시 반박하면서 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소집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조수진, 배현진 두 최고위원은 불참했습니다. 회의에선 곽상도 의원 제명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조수진 의원은 이미 탈당한 사람을 최고위에서 제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감 직전에 논의할 정도로 긴박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 또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냐며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충돌한 상황.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반박자씩 빨라도 부족한데 전두환 신군부 소리를 들어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조 의원을 향해 직접 문자를 들고 국민과 당원들을 설득해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리고 최고위원다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자중 질환으로 번지자 당 대선 주자들은 일단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50억 원에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했고, 상도수호는 내로남불이다, 50억 원은 공정한 대가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좀 과했다,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당이 내홍으로 치닫는 건 당초 국민의힘이 상도수호는 없다고 강조하고도 여당이 먼저 징계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측면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2,486명, 요일 기준으로 벌써 8일 연속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2차례나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의 거리 두기를 2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개천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 도심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네, 서울 경의선 숲길입니다. 이곳은 식당과 카페들이 밀집해 있어 20, 30대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식당 대기줄도 더 길어졌고 확실히 예전보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분위기입니다. 연휴 이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4단계 지역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방역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는 현재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만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실외 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김부겸 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이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확산 규모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계적 완화로의 전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적 모임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앞서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이 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방역 전략이나 체계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김성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 시점이 11월부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부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역 체계 전환에 공감을 표시하며 방역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전략을 바꿔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확진자 수 중심인 현행 방역 체계를 위중증률, 치명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접종 완료율 70%의 중증 환자 3,400명이면 1단계, 80%면 2단계, 80% 이상이고 중증 환자가 300명 미만이면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특별한 규제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최종점이고 중증화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명 보호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코로나 치료는 재택 치료가 기본이 되도록 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아예 재택치료가 기본적이면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형태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진자 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하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안 하더라도 나머지 수단을 가지고 확진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역학조사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빨리 진단하고 빨리 격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4-5달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11월 중순엔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내년 봄 5차 유행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자, 이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여행업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죠. 하나투어는 지난해 필수 직원들만 남기고 모두 휴직에 들어갔는데 오늘 1년 반 만에 전 직원이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종로에 있는 하나투어 본사 앞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커피와 빵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로 필수 인원 300명만 남기고 긴 휴직에 들어갔던 임직원 1,100여 명이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다. 전 직원 출근, 1년 반 만에 다시 찾은 회사에선 동료들의 얼굴도 새롭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무슨 일 했었어, 없을 때? 쉬는 동안에.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밝히면서 여행업계가 먼저 기지개를 켜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달 추석 연휴엔 사입한 여행 상품에 1,200명이 몰리는 등 억눌렸던 여행 수요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 이제 출입국하는 절차들이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새로운 고객들을 맞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 역시 중단됐던 노선을 복구하고 신규 취향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 등이 지난달에 국제노선 25건을 새로 허가받았고 정부도 싱가포르와 팔라우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새 동력을 찾고 있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행업계에 더욱 가혹했습니다. 하나투어 또한 작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1,200여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정상 출근한 직원들은 이른바 살아남은 사람들인 셈입니다. 주요 여행사 직원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예 문을 닫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간 여행사도 4곳 중 1곳입니다. 큰 희생을 치른 여행업계에 불어오는 조심스런 기대. 하지만 아직 코로나 재확산 추이와 글로벌 방역 상황이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접종 완료율이 50%를 돌파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염을 막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지금껏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이 처음 병원을 찾았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고민하다 주변 사람들이 맞고도 별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방접종자도 너무 많았고 사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도 많은 좀 걱정도 있었고 지금은 좀 괜찮겠지 생각하고 접종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1%를 기록하며 국내 접종이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에 국민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률도 76.6%로 10월 말 18세 이상 성인의 80% 이상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583만 명에 대한 접종 예약률은 8.9%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접종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0.14%로 계절 독감의 2배 수준 정도로 떨어졌지만 미접종자는 0.4%로 완료자보다 3배 정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중환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 감염자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을 원할 경우 오는 18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병원에 백신이 있으면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정책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 방문 접종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접종을 통해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독립적인 백신 피해 판정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경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지난달 기준 모두 1,337건. 이 가운데 지금까지 2,440건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끝났고 303건은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사망은 955건 가운데 단 2건만 인정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비율이 낮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자 단체까지 결성됐습니다. 인과성 턱이 너무 높아 백신 부작용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사망자들이 울분에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피해조사반이 인과관계를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시행하는 질병청이 부작용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질병청 내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질병관리청 문건을 보면 객관성의 한계를 계속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심의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 심사기구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백신 피해 조사와 보상 판정을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백신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가능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을 받지만 향후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고 추가 당정 협의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무면허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12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은 래퍼 장용준 씨. 재판을 인정하십니까? 경찰 조사 전에도 후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장 씨를 6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장 씨가 접촉사고 직후 경찰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장 씨의 잇따른 범죄 행위는 국회의원 아버지 책임이 크다며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8일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에서 사퇴한 장제원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했지만 이례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은 이미 시효가 지나서 검증할 수 없다는 국민대의 결정을 두고 국민대 동문 200명이 학교가 부끄럽다면서 졸업장을 반납하고 논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즉각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 본관을 향해 걸어갑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졸업장을 반납한다는 플래카드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학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심과 지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교한 논문 검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들은 동문 200명의 졸업장과 졸업증명서 사본 등이 담긴 상자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후배들을 보면 정말 창피해요. 이 모교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든다라면은 우리 동문들은 그러면 이 모교를 버리겠다라는 각오죠, 사실. 김건희 씨의 지난 2008년 박사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논문도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번역하면서 우리말 발음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이미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교 교수회도 학교의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가 이미 10년 전 폐지됐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대의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소방차는 매일 2번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시켜서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배기가스가 일군 발암물질인데 이 가스 때문에 어느 소방안전센터에서는 소방관 5명이 암에 걸려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모든 소방서에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는데 아직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119 구조센터. 소방관들이 소방차에 시동을 겁니다. 규정상 매일 2번, 한 번에 1시간씩 시동을 켜놓은 채 사이렌을 비롯한 장비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차고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소방관들은 공회전을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그대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마시다 보면은 목도 칼칼하고 끝날 때도 저희가 이거 다 차고문 환기 시설을 다 해놓고 가는데도 올라가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있어서 좀 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차고에 환기를 위한 창문조차 없었던 부산의 망미 119 안전센터. 여기서 근무했던 김영환 소방령은 2019년 폐암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 센터에서만 소방관 5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소방차 배기가스를 주된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고 법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디젤 배기가스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실제 국립소방연구원 실험 결과에서도 소방서 차고에서 발암물질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최대 9배 넘게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피부 접촉과 호흡기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 소방서. 공회전 중인 소방차 배기구마다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외부로 빼내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건데 공기 중 배출량이 많게는 90% 넘게 줄었습니다. 소방차에서 나온 매연은 이 관을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 필터를 통해 유해 물질을 정화한 후에 배출됩니다. 매연 냄새 전혀 안 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네. 얘가 일단은 작동을 하면서 이제 매연을 흡입하면 이제 근처에서도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재작년부터 모든 소방서 차고엔 이 배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소방서 1,100여 곳 가운데 실제 설치된 곳은 38%에 불과합니다. 소방차 한 대당 1,300만 원인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배기가스 배출 설비 설치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요. 필요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은 142명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늘부터 주말 3연전입니다. 그 첫날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에도 이재명 후보가 제주 경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6.75%를 득표해 선두에 올랐고 이낙연 후보가 35.71%로 2위, 이어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위 이낙연 후보를 1,400여 표 차로 따돌리면서 누적 득표율도 53.41%로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연설에서 대장동 사건의 중심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적폐 세력이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이재명 후보는 각종 논란에도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결선 투표행을 향한 추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의 표심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남은 경선 하나하나 모두 최선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4.3 특별법을 만들었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제주도민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고 박용진 후보는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내일은 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 울산, 경남의 경선 결과가 부산에서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일주일 뒤에 후보를 4명으로 줄입니다. 오늘 5번째 TV토론을 벌였는데 윤석열, 홍준표, 양강 후보는 또 충돌했지만 대장동 의혹을 두고선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구태정치 대표라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 공격과 보수개멸 선봉이라는 홍준표 후보의 반격이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에 대한 홍 후보의 공격에는 윤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윤석열과 손준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면서도 대장동 책임이 만약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제명보다 저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후보도 그 곽 의원 제명 당론으로 하는 거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두세 번 만났을 뿐이고 부친의 집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워 담고 싶은 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신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 이제 와서는 좀 후회하고 좀 주워 담고 싶은 말입니다.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한번 뱉은 말은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가진 뒤 4명의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종전선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신형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우리 기술로 만든 상륙 기동 헬기 마린1으로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피스메이커 합동 상륙 작전이 펼쳐진 가운데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강한 국방을 유지하면서도 대화 분위기 역시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사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대신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 달 사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담은 화해의 발언과 무력 시위를 번갈아 구사하며 한미의 반응을 살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우려스럽고 또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본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미국이 북한에게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북 제재 완화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해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망사고 발생 기업인 현대중공업. 어제도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포크레인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희가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창사 이후 지금까지 작업 중에 숨진 노동자가 최소 470여 명에 달했습니다. 떨어짐이나 끼임 사고, 충돌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 원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 LNG선 작업장. 선박 구조물을 조립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2살 김모 씨가 갑자기 2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올라섰던 발판이 고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 올해 5월에도 7월에도 있었습니다. 8월에 추락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이든지 누구한테 누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하도급만 줘버리면 끝나는데 빨리 하라라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집계한 중대재해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1973년 창사 이후 지금까지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소 470여 명.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사망 원인으로 떨어짐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등의 끼임이 43건, 과로사 37건, 충돌이 15건 순입니다. 수십 년째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건 공정에 쫓겨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안전관리는 뒷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공정에 대한 개선이나 위험성 평가나 절차서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중공업이 사고 원인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4년 한 노동자가 작업장 안에서 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이 목격자가 없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장난 기기에서 분사된 쇳가루에 맞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부는 중대재해로 판단했습니다. 2달 전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동료들은 선박블럭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전 난간 설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조작하고 될 수 있으면은 사건 사고의 진실을 제의자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죽음의 작업장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대 사망사고 발생 기업인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4건의 산재 사망사고와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 정말 책임의 문제로 가야 될 텐데 여전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도 책임은 올라가지 않는 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당 정의 주요 인사를 확정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들이 줄줄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아베의 꼭두각시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자민당 부총재부터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아소 다로를 임명했습니다. 당의 인사권과 자금, 공천권까지 휘두르는 간사장에도 역시 아베 측근 아마리 아키라 당 세제조사회장을 앉혔습니다. 아베, 아소, 아마리, 이른바 3A로 불리는 핵심 3인방입니다. 특히 아마리는 재작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기시다 신総裁の掲げる党運営国家の在り方を実現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또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지지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 아베의 호소다파 소속인 후쿠다 타츠오 의원을 당 3역에 임명했습니다. 4일 총리 취임을 앞두고 내각의 요직도 내정했습니다. 대변인이자 내각 인사권을 쥔 관방장관은 마치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입니다. 그 역시 아베를 떠받친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문부상 재직 시 교과서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싣도록 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도 부정해왔습니다. 이 밖에 하기우다 고이치 등 아베 측근들이 줄줄이 입각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あくまでもこの適材適所という観点に基づいて、人を選ばせていただいた。 사실상 아베와 아소 파벌의 지원으로 총재가 됐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야당은 아베 꼭두각시 정권이라 비판했고 언론들은 팀 아베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처럼 아베 정권 계승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아베의 색채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 한일 관계도 변화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두바이 엑스포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다가올 스마트 세상에 대한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엑스포이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막 도시 두바이의 대규모 스테디움 위로 밤을 밝히는 불꽃이 터져오릅니다. 코로나로 당초 예정보다 1년이 미뤄져 개최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엑스포엔 엑스포 사상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92개국이 참가했습니다. نشهد معا انطلاقة جديدة نفتتح على بركة الله 엑스포 2020 두바이 والله ولي التوفيق. 공식 개막은 오늘입니다. 우리나라는 빨강, 노랑, 파랑으로 각각 색을 입힌 전시관 문을 열었습니다. 사막에 핀 꽃을 형상화했는데 1,600개의 큐브가 돌아가면서 이번 엑스포의 주제 중 하나인 모빌리티, 이동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안에 한국의 ICT 기술들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K-팝 콘서트 같은 상설 공연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인 아랍에미리트는 백신 1차 접종률이 92%로 세계 1위입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것이 엑스포를 개최한 배경이 됐지만 단체 숙식을 하는 제3국 노동자가 많은 데다 많은 해외 관람객들을 기대하는 만큼 코로나는 조직위원회의 최우선 주의사항입니다. 이번 두바이 엑스포는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 세계 관람객 2,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보여주는 전 세계 각국의 전시와 함께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행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수십 명이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단체로 파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버젓이 SNS에 올렸는데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올려진 한 영상. 버려진 섬에서 광란의 파티라는 영어 제목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 수십여 명이 배 난간에 걸터 앉아 있고 배 위에는 여행 가방과 생수병이 있습니다. 이어진 영상 속에는 해안을 따라 10여 개의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보입니다. 디제잉 장비까지 준비해 와서 음악을 틀고 뒤엉켜 춤을 춥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어깨 동무를 하거나 서로 목마를 타는 등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자 온몸에 전구를 감고 맥주를 마시며 파티를 이어갑니다. 파티가 열린 곳은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 사승봉도. 여객선도 다니지 않는 곳이지만 최근 캠핑하기 좋은 무인도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섬입니다. 한국인 인솔자 1명과 외국인 74명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8일 인근 펜션업자의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3박 4일간 머무르고 섬을 나왔습니다. 한국인 인솔자가 SNS를 통해 파티를 열겠다며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상을 보고 분노와 박탈감을 느꼈다며 1년 내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옹진군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지만 현장에서 적발한 상황이 아니고 참석자들도 모두 떠나서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단속 조치가 원칙이거든요. 벌써 이미 가버리신 상황이잖아요. 다시 불러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옹진군 측은 10월 연휴 기간에도 비슷한 파티가 열릴 수도 있다고 보고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파티 영상을 올린 SNS 계정 10여 개의 목록도 함께 올려 이들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계정들은 이미 파티 영상을 삭제했거나 계정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에 하나죠.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 작년 12월에도 폭발을 해서 올해 5월까지 이어졌는데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화산가스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어 화산에서 또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분화가 멈춘 지 불과 넉 달 만입니다. 분출 지점은 화산 정상에 있는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로 관측됩니다. We picked up a series of earthquakes down the East Rift Zone, so on the order of about 5 miles from the summit.
용암은 한때 5층 높이까지 솟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어 화산의 경보와 항공 위험 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경고와 적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he lava does cast a really magnificent glow onto the clouds and onto the plume of gas and steam that is emanating from the volcano. 3년 전에는 거대한 양의 용암을 뿜어내며 주택 700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분출된 용암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32만 개를 채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분출 범위가 국립공원 안으로 제한돼 주거 지역을 위협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질조사국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52년 이후 모두 34번 분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세계 최대인 14억 중국 인구가 빠르면 3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치솟는 집값, 또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공원. 국경절 연휴를 즐기러 온 가족들로 붐빕니다. 대부분 아이는 1명, 2명인 가족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目前没啥，目前关心搞这一个吧，成本很高，费用很多。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200여만 명, 1960년대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출산율은 1.3명, 내년부턴 인구가 줄어듭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하이 중산층 가정의 아이 1명이 중학교를 마치는 데까지 84만 위안, 1억 5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우리 돈으로 490만 원 정도. 부부가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아이가 중학교를 겨우 마칠 수 있는 겁니다. 要看孩子的话，肯定要一方做出牺牲，那个工作时间就要么就要请那种阿姨，或者是这样照看孩子，也是一笔很大的支出。 여기에다 학군이 좋은 지역, 이른바 쉐치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이 최소 30억 원입니다. 不推荐这个学区房，但是还是存在这些问题吧。学校之间还是有差异的。 지금 추세대로라면 14억인 중국 인구가 반토막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년. 출산율이 1로 더 떨어진다면 30년도 안 걸릴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법으로 금지했던 세자녀를 허용하고 육아지원금 등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원인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사교육 폐지 등에 나섰는데 출산율 문제가 더 심각한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이 퇴계 위패를 불태우는 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00년 동안 계속돼온 유림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퇴계 이황의 위패를 모셔놓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의 호계서원. 퇴계 선생의 후손들이 사당에서 선생의 위패를 꺼내 불태워 땅에 묻는 소송 의식을 진행합니다. 후손이 선조의 위패를 직접 불태워 없애는 건 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 퇴계 종가는 400년 동안 이어진 유림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서원에 위패를 모셔놓고 서로가 갈등이 조장된다면 오히려 안 모시는 것만 못하다. 또 우리 후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퇴계 선생의 위패 아래 후학인 서해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선생 중 누구를 상석에 모실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건 400년 전인 1620년입니다. 지난 2019년 복원된 호계서원에 퇴계의 위패가 다시 모셔지면서 해묵은 논쟁은 정리됐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도산서원과 예안향교에 이어 호계서원에서까지 퇴계를 모시는 건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퇴계 선생의 위상을 아주 많이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곳 호계서원은 태계, 서해, 학봉, 대산 선생의 위패를 모셨는데 지금은 태계 선생의 위패가 빠져 있고 새 위패만 남아 있습니다. 유림들이 오래된 갈등을 끝내고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서원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연속 보도한 본사 조희영 기자, 이지호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당 병원과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14번째로 2,000안타를 달성한 이대호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KT와 롯데의 더블헤더 1차전. 이대호 선수의 타구가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역대 14번째 2,000안타에 13년 연속 100안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네요. 팬들의 축하 박수에 헬멧을 벗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후배 선수들도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서로 공을 만져보겠다고 난리네요. 자, 그런데 기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후속 타자의 안타가 터지자 과감하게 3루까지 내달렸지만 호잉의 정확한 송구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의욕이 너무 앞섰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이대호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춤꾼을 뽑아보시죠. 첫 번째 후보는 지구 우승을 차지한 휴스턴의 베이커 감독입니다. 야구화에 샴페인을 가득 담고 선수들과 흥겨운 춤사위를 뽐내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올해 72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유연한 춤솜씨네요. 두 번째 후보는 토론토의 스프링어 선수입니다. 5월 말 팀이 앞서 나가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덩실덩실 춤선이 살아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역전패할 줄은 몰랐나 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결승에 올랐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0의 깔끔한 승리였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맑기만 했던 날씨가 밤사이에는 반짝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진 않지만 비가 한 번 올 때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북부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고요.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연휴 동안의 날씨도 궁금하시죠? 하늘은 내일 낮부터 점차 개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대구 29도 등으로 강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하늘빛만 조금 흐려질 뿐 대체로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어지겠고요. 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50m 안팎으로 무척 짧아지겠습니다.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여수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9도, 광주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